안녕하세요. 오종혁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왕전 고전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월왕 주인공이 되겠죠, 당연히. 아버지를 잃은 유실부가 실부 아버지를 잃었다는 거예요. 잃으실 아버지부 천자를 구하여 나라의 공을 세워 아버지를 만나고 월왕이 되는 그 해피엔딩의 그런 전형적인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공 유실부가 월왕이 되는 거예요. 뭐 내용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천자 가만히 북문을 열고 천자 북문을 열고 도망하시죠. 또 도망하는 걸로 봐서 위기가 왔네요. 길은 없고 다만 산이 가리우니 어찌 갈 수가 있으리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천자는 이제 북문을 나와서 유실부가 있는 곳으로 피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한 게 아니라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요 고립무원 진퇴양난. 그러니까 위기가 온 겁니다. 갈 곳을 못 찾은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적장 강공 형제가 적장이 나와버렸네요. 강공 형제 두 사람이네요. 천자를 쫓아오며 무수히 무찌르니 최두와 왕건 두 사람이 천자를 호위한다. 그러니까 이 최두와 왕건은 이제 천자 편이고 강공 형제가 이제 도적이 되겠네, 적장이 되겠네요. 적이 천자를 호위하여 적병이 이제 강공 형제가 되는 거죠. 급함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싸우더니 일합 못하여 강공은 어떻게 했어요? 최두를 죽이고 강령은 왕건을 뱉다. 그러니까 강공 형제라는 것은 강공이 형이고 강령이 이제 동생인가 봐요. 그렇죠? 강공과 강령 이렇게. 송진영의 이게 명나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또 송나라가 나왔네. 오랜만에 송진영. 송나라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군사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이 최두와 왕건이 죽은 모습을 보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최두와 왕건이 충성해 송나라 군사의 전의를 불태웠다. 이거 틀린 거죠. 최두와 왕건이 호로왕이 나오거든요. 뒤에 이 침입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송나라 군사들은 싸울 마음까지 없어지는 의욕 상실, 전의가 상실됐다라고 하거든요. 그 전의가 불태웠다라는 것은 틀린 거죠. 강공이 칼을 춤추며 말하기를 송천자는 죽기를 두려워하거든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하면서 천자를 위협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점점 가까이 오니 천자가 어때요? 황황망조라. 황황망조라는 건요, 허둥지둥 너무 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앙천통곡. 앙천은 뭐예요? 하늘천. 하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천자의 비극이 지금 그대로 보이고 있죠. 송조 100여 년 기업이, 그러니까 송나라 그 대대로 계승되는 이 사업과 재산이 송나라의 어떻습니까? 송나라 왕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100여 년의 그 왕조의 역사. 그 집에서 이렇게 짐입니다. 짐은 바로 천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할 줄 알게 됐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탄식하는 거죠. 하고 어찌할 줄 모르시며 찾던 임금을 빼어서, 임금이라는 거는 임금이 이제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장수에게 주던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의 일종이니까 그걸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천자가 쫓기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임금을 빼서 자결하고자 하는데 극단적 상황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뭘 줍니까? 긴박감을 지금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박감과 위기, 아주 극적인 그런 위기를 지금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는. 천만 뜻밖의 한 소년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영웅이 되겠죠, 영웅. 내달아 천자를 구했어요. 그리고 적병을 엄살했다. 엄살은 갑자기 습격해서 몰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지 못하겠어라 이 어떤 사람인고. 자, 이거는 이제 서술자가 말하는 건데요. 이 단절 기법이라고 합니다. 단절. 그 소년 장수에 대한 궁금증을 훨씬 더 유발시키기 위한 효과가 있고요. 소년 장수가 누군지 밝히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소년이라는 것밖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끊는 그런 말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천자를 구해낸 소년 장수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선설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얘기는 뭐냐니까 앞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요약해서 말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유실부의 정체, 그러니까 이 소년장수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유실부입니다. 정체를 밝혀 유실부가 이제 천자를 구하기 위해 펼쳤던 영웅적 활약상을 펼친 배경을 이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요. 그래서 기억 앞에서는 천자를 구한 사람이 소년 장수로만 언급돼 있죠. 여기까지. 그렇죠? 기억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 소년 장수가 바로 유실부라는 주인공 이름이다. 그리고 백발 노인을 만나서 도우미가 되죠. 조력자.
술법도 익히고 이 선관의 전원, 그죠? 전원은 이제 전달되는 말들을 듣고 전해 듣는 말을 듣고 천자를 구하러 가는 과정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될 거다라는 겁니다. 뒤에 확인할 거예요. 자, 4번에는 유실부의 이 활약을 소개해서 영웅적인 활약입니다. 천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부각한다? 천자가 아니죠. 천자가 아니라 유실부죠, 유실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천자와 유실부 살짝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과연 누가, 주체가 누군지, 그죠? 예, 서술어가 뭔지, 주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독해 열심히 해놓고 답은 딴 거 고르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아셨죠? 예. 또 5번째, 앞에서 천자를 구해낸 인물이 소년 장수로만 되어 있고요. 기억 이후에는 천자라의 위태로운 상을 부각하기보다는 유실부의 정체와 활력을 부각한다. 그렇죠. 지금 천자가 위태로운 상을 부각하는 건 앞쪽이겠죠. 오히려. 그렇죠. 그 위태로운 상황보다 그것을 해결해주는 바로 영웅적인 인물. 바로 요것이 더 치중을 하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 앞부분과 뒷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문제, 아주 좋은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유실부가, 자, 드디어 이름이 나왔잖아요. 유실부가 모친 수라를 떠나, 모친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연무대를 찾아가서 천자가 친히 출전하는 시는 군중에 참여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군대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천자가 친히 군대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천자가 그 나이 어림을 꺼리시고, 그러니까 유실부가 너무 어리니까 기피한 거죠. 무용지인, 그러니까 쓸모없는 바다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고 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러나서 어쩔 줄 모르고 어때요? 초조히 굉장히 다니면서 그냥 부친 소식, 아버지의 소식을 탐지하더니, 그러니까 엄마 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소식을 살펴보러 다니는 겁니다. 한 주점, 자, 이런 장소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소를 제가 꼭 이 녹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장소에 따라서, 장면에 따라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인물의 태도와 사건의 정서, 그리고 사건이 전개되는 양상,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밥을 사 먹으며 쉬고 있었어요. 근데 백발노인이 나왔어요. 백발노인이. 그래서 갈건야복, 갈건야복이라는 건요, 소박한 옷인데 숨어 사는 선비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청려장, 푸른색 지팡이를 끌고 지나다가 유생은 바로 누구겠어요? 유실부입니다. 유실부. 급히 들어와 말하기를 그대 유실부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연무대를 나온 유실부는 주점에서 부친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했는데 이런 장면들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연무대를 나온 유실부는 맞아요. 그렇죠? 주점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부친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부친 소식을 탐지한다. 탐지라는 단어 이런 거 아니에요. 탐지라는 건 이제 더듬을 수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지자. 그러니까 부친 소식을 탐지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간절히 기다린 것은 아니죠. 기다렸다는 얘기는 이곳으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과 탐지하는 거랑은 완전히 거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단어를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만큼은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서 확인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1이실 텐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단어만 알면 맞출 수 있는데 학생들이 사전을 안 찾아봐요. 그냥 대충 어림짐작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결국 해석이 안 되고 어림짐작 하다 보니까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답을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성적을 막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나중에 점점 실력을 향상한다는 생각으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미래를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자, 유생이 그 노인의 늠름한 거동을 봤어요. 그리고 공경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기를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노인이 말하기를 내 그대에게 가르칠 말이 있으니 나와 함께 집에 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주점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당연히 도사의 집으로 가겠죠. 백발노인, 그렇죠? 이렇게 장소의 이동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가시면 중략 이유네요. 이제 중략. 자, 수건 서책에 내어 놓고 보라 하니 유생이 일견 한편 언뜻 본 거예요. 신통한 술법임을 알고 인하여 배우니 불과 고작 수년 안에 능히 제주를 통했다. 이런 것들이 벌써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주인공의 제자 가인형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제자 가인.
아주 재주가 많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건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전형적인 면모입니다. 유실부는 이제 술법을 배우려고 백발로인을 찾아서 산천을 헤맸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찾아와서 헤맨 건 아니에요. 유실부는 주점에서 쉬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술법을 갖춘 과정을 이제 압축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백발로인을 만나서 수년 내에 영웅적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재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인 서술이다라는 걸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노인이 기뻐하죠. 그래서 실부에게 말하기를 그때 이제 천지조화 지리를 알았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천자의 위태함을 구하고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해라. 이런 얘기는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유방백세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유방백세예요. 자, 그러니까 A는 B와 달리 어떻습니까? 현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이제 여기서 A는 이제 노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뒤에 가면 이제 B의 둘째 용왕의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A, B를 이제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는 B와 달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현실. 그리고 A는 현실 상황에서, B는 이제 뒷속의 꿈속 상황입니다. 꿈과 현실이 나눠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실부가 천지조화 지리를 알았다는 데서 상대의 능력을 근거로 한 바라고요. 그렇죠? 상대.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는 모두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는 데서 상대의 명망이 높아질 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A는 백발로이니 B는 성관이 유실부에게 천자의 위기를 알리고 구하러 갈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A는 세상에 나아가 천자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유실부가 수행할 임무가 분명히 제시됐다는 겁니다. B에 비해서. 그러나 B에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인물의 말하기 방식 중요합니다. 유생이 이미 도적이 군사를 일으켜 천자가 출정하심을 짐작했지만 위태하심을 구하란 말 듣고 너무 놀랐다. 대경했다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대인, 이런 산 중에 은거하시면 어찌 세상 일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백발로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내 자연이 알 일이 있기로 알거니와 사람이 때를 이름이 불가나오니 이별이 심히 서운하다. 너랑 떠나야 된다고요. 때를 잃지 말고 가라 이 얘기고요. 서운하니까 가라 이거예요. 서운하지만 하고 여행의 장비를 차려 떠남을 재촉하시니 유생이 마지못하여 전하며 말하기를 대인의 은혜로 배운 일이 많사옵니다. 천륜 같은 정의를 조련히 갑작스럽게 이별을 하니 어느 날 다시 만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노인이 더욱 기특이 여겨 이루 나를 찾고자 하거든 백학산 백학도사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백발노인은 누구가 되는 겁니까? 백학산의 백학도사라는 거죠. 하고 함께 산에 내려 작별하고 문득 간데가 없는지라. 아주 사라져 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어체입니다. 문어체. 뭐뭐 하는지라 이런 것들이요. 유생이 신기 여겨, 그죠? 백학산을 바라보고 무수히 감사드려 절한 거죠. 여기 현재 위치는 백학산입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 말을 타고 황제가 있는 곳이죠. 향하더니 날이 저물어 저녁을 사먹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관이 앞에 나와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하기를, 자, 이 부분이 이제 꿈에 해당되는 건데요. 소제, 그렇죠? 제가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부왕, 용왕이 되겠죠. 명을 받자와 형장은 이제 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을 높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자기를 낮추는 거고요. 당부할 말이 있기로 왔습니다. 지금 천하가 요란하여 명일 내일 신시는 오후 4시 정도 돼요. 천자의 위태함을 구할 자는 지금 유실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때를 잃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백세란 말 아시죠? 아까 전에. 자, 이 부분은 이제 A와 견줘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B에서는 꿈속 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진 대화고요. 부디 때를 잃지 말라는 데서 어떻습니까? 시의성이라는 건 때를 잃지 말고 반드시 행동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A에서는 이런 말들이 없는 거죠. 또 B는 용왕의 당부를 전하러 왔죠. 권위자의 명령을 근거로 한 말하기고요. A와 B는 모두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는 데서 상대방의 명망이 덮어질 것에 대한 기대.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A는 백발로이니 B는 선관이 유실부에게 천자의 위기를 구할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똑같죠. 또 여섯 번째, A에는 세상에 나아가 천자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죠. 그래서 임무가 제시됐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한 번 더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A와 B를 말하기의 방식,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학원을 유생이 유실부예요.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고 묻고자 하다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말소리에 놀라 깨달으니 꿈이었더라. 꿈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유생이 급히 일어나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다시 말을 타고 채찍을 치니 순식간에 500여리를 행했다. 그리고 바로 황성으로 행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식간에 500여리를 갔다. 뭐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전기적 요소. 그렇죠? 문득 공중에 외쳐서 말을 갑자기 또 공중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전기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전소설에서 비현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란 말은 전에 내용은 아주 기이한 신기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장군은 황성으로 가지 마시고 남편관 북문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황성으로 가면 안 된다. 이곳으로 가라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우리 고전소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시해 주는 거 이런 것들. 학을 유생이 비로소 칠령이 지시함을 짐작하고 남편관으로 가는 거죠. 관중은 남편관 안에요. 적병이 운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병이 여기서 이제 막고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나의 호통 소리가 막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이 분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갑주를 떨치고 칼을 춤추며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용맹하게 지금 싸우는 겁니다. 10만 적병을 풀베듯 하여 비유 무인지경같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여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고요. 이 유생의 심기는 어떻다? 분기를 이기지 못하는 분기탱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른다. 이러한 한자 성어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장 강공과 강령이 천자를 에워쌌죠. 포위했습니다. 무수히 꾸짖고 욕하며 항복하라 재촉하거늘 유생이 분기대발 분기탱천 분기대발 같은 말이에요. 쟁룡검을 두르고 칼 이름들이 다 고전설마다 나오네요. 그렇죠? 쟁룡검을 두르고 지쳐 들어가니 미끄러져 들어가니 장졸의 머리 무수히 떨어진다. 과장법이 이제 막 쓰여지는 거예요. 강공과 강령이 비록 용맹하나 용맹하다. 그렇죠? 용맹하나 불의지변 뜻밖의 이 변고를 만나니 그렇죠?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여 쟁룡검이 이른 곳에 강공과 강령의 머리가 칼빛을 쫓아 따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목이 날아간대 두 형제가 그렇죠? 그래서 인물의 이 탁월한 영웅적인 활약상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장면이 지금 나온 겁니다. 호로왕이 몹시 놀랐어요. 남은 군사를 이끌고 심리를 불러 여러 장수들을 불러 말하기를 아까 강공 형제의 벤 장수는 천신이 아니면 반드시 신장이다.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죠. 하고 양장은 이제 강공 형제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더라. 강공과 강령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들고 유생은 천자 앞에 갔어요. 땅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뭐 이런 장면이에요. 유생이 이제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들고요. 바로 천자 앞에 나가서 이건 전기적 요소가 아닙니다. 아셨죠?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꿰어들고 가는 것은요. 적장이 자기가 목을 뱉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장면과 사실적인 장면을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창끝에 머리를 갖다 꿰었다고 해서 비현실적 현대 시대로 보면 전쟁을 안 해보면 뭐 비현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런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요. 전기적 요소는 이제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 요소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은 당초 연무대에 말달리던 유실부의 이호입니다. 자기의 이제 정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실부. 황신의 위태함을 듣고 혈기가 분함을 느껴서 당돌하게 전장에 참여했다. 전장의 참여에 대한 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행히 적군을 물리치었으나 천명을 어겼다. 천명은 이제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는 얘기죠. 군법으로 처단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유실부는 이제 천명을 어겼다. 그래서 출정한 점에 천자께 죄를 청한 겁니다. 원래 천자가 오지 말라고 이제 내쳤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 유실부는 이제 연무대를 찾아 군사로 나서고 됐으나 이 천자는 유실부가 나이가 어리다고 내치는 장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자가 이제 호로왕의 침입으로 위기를 겪자 유실부는 출정해 결국 천자를 구해내는 이 탁월한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또 여기 이 장면에서는 충성, 유교적인 충 있죠. 왜 충? 이러한 장면. 그러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싸웠지만 결국 황제에 대한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황제의 처분을 기다린다. 이런 장면들은 다분히 군신 관계가 뚜렷한 유교적인 그런 사상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시 이때 천자가 적진에 쌓여 거의 잡히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위기죠, 위기. 하늘으로 통곡하고 자결코자 하였는데 난데없는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들어와 일합에 적장을 베어버리고 좌충우돌하여 화망을 벗겨줌을 보시고 천심을 진정하시오. 그렇죠? 황제의 마음을 진정하시어 좌우 주변 신하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저 어떤 장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필경 이거 천신이 도우십니다. 천우신조라는 한자 성어가 떠오르나요? 예. 하시고 신기 여기시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그 손장수가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명이 유실부라 하여 죄를 청함을 보시고 천심 이제 황제의 마음이 기뻐서 친히 내려와 그 손목을 잡아주십니다. 그렇죠? 타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저 즈음에 그렇죠? 저 즈음이라는 것은 일전에 내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짐이 경의 용맹함을 짐작하였지만 너무 어렸다. 그 손을 아껴서 감히 쓰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이 짐의 어리석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짐의 급함을 구하여 송왕씨를 회복하고 사직을 안전하게 보존하게 되었으니 그 공을 갚을 바를 알지 못하겠거니와 경의 아버지 이름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의 아버지는 한리막사 유태사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호부상서 유방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대단한 가계의 내력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까지가 이제 시험에 출제된 거고요. 다소 단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꾸준히 연습한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단어가 하나하나 이제 처음에 할 때만 힘들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뻔한 단어들이 그대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고 이름이 헷갈리셔서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도 이제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어휘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오는 장면에 제가 토를 다른 그 어휘들을 자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려드린 고전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고1 모의고사들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그 어휘가 다 반복돼서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나온 어휘만이라도 정리를 하시면은 등장인물이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휘가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어휘집을 외우시면 안 되고요. 나오는 좋은 작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제가 분석해 놓은 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 가시면요. 고전소설이고 군담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이고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바탕으로 유교적 충의사상을 나타낸 거고요. 제재는 이제 유실부의 생애가 되겠고요. 주제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한 영웅의 일대기. 그렇죠? 아버지를 잃은 유실부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성격은 우연적이고 전기적입니다. 주인공의 일대기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가족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전체 소설에서요. 전반부는 계모형이고요. 가정소설이고 후반부가 영웅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후반부가 나온 겁니다. 영웅의 일대기 구성이 전반부가 아버지 유태사 일대기가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아들 유실부의 일대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이제 표현상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어릴 적 부친과 헤어진 유실부가 영웅적 능력을 발휘해서 천자를 구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서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19세기 오락성을 목적으로 간행된 겁니다. 조선 후기 방각본 소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의 사건이 나오고요. 전기적 요소가 나오고 단절기법 아까 보셨죠? 또 요약적, 압축적인 서술 등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전기적인 요소의 활용은 어떻습니까? 이거 나오고 극단적인 상황, 또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단절기법,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유교적 충혈사상을 주제로 한 군담 소설로서 19세기 무렵 민간에서 판각한 방각본 소설입니다. 상업성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대개 방각본 소설처럼 이 작품도 주로 오락적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독자층을 겨냥한 다양한 소설적 기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어서 재미가 있는 겁니다. 또 위태로운 황실의 상황을 듣고 어떻습니까? 당돌이 전장에 참여했죠. 그래서 물리쳤죠.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유교적 충의 사상 꼭 기억하시고요. 나라 하나 황실의 위태로움을 알고 구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신화된 도리, 즉 충성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역순행적 구성이 나오는데요. 다른 영웅소설과는 달라요. 그래서
선시, 선설, 재설, 차시 이러한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현재 사건과 관련돼서 과거 사건을 소급해서 제시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역순행적 구성은 고전소설에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또 주인공 이름이 실부잖아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봉부라는 것은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의 영웅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악인들의 능력이 과장적으로 부각된 거죠. 과장법을 많이 씁니다. 고전소설에서. 조부, 부친, 주인공, 아들 이 4대죠. 등장합니다. 원래는 이 4대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된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범한 능력. 자, 부친과 주인공이 생면부진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극적 상봉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이합,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이죠. 복수하는 장면, 이걸 제재로 한 작품이에요. 또 주인공이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시련을 겪다가 조력자를 만나서 영웅이 돼서 수련을 마친 후에 나라의 위기를 구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전형적인 영웅 군담 소설입니다. 특이한 점은 뭐예요? 주인공이 적수로 등장한 도적의 패거리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패하자 이번에는 동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부가 등장해서 주인공과 대결하는 아주 끈질긴 그런 그 대결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월왕으로 이제 봉해지고요. 그 다음에도 그들 무리는 또 원술갑기에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끈질긴 복수 열전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공의 경우에도 주인공이 아들이 다시 적들과 대적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치열한 대립과 군담을 이끌어가는 아주 이런 걸로 봐서 아주 상업적이고 오락적인 요소가 강해서 독자층이 많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5페이지에서는요 전체 줄거리를 넣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마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고전소설은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 어휘를 강제로 외우지 말고 작품을 공부하면서 그때그때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